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보화 생활하신 거 맞아요? 국내로 마약 판교는 인정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의 김경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바야흐로 공천의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제 누가 우리 지역의 후보로 나설 것인가, 그리고 선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보도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경기와 대구 지역의 여야 공천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를 경선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보도는 각 후보의 기호와 함께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본 경선 투표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후보군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윤재욱 후보 등 6명이 경선을 치르게 된 반면 현역 중진인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컷오프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보도들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공천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여야의 전략적 요충지인 경기도와 대구 지역의 대진표 윤곽을 명확히 제시해서 선거 지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유력 정치인의 컷오프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며 공천 과정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보도가 지나치게 누가 생존했는가라는 이른바 경마식 보도 프레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당이 내세운 공천 기준은 무엇인지 혹은 컷오프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결과 위주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 그쳤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보도에서는 후보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책적 대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만큼이나 중동의 긴장감 또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언론은 복합적인 이면을 짚어내야 합니다. 중동의 전변전 위기를 다룬 심층 대담으로 다룬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와이드에서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란 원전 등 핵심 시설에 대한 초토화 공격을 예고한 최후 통첩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란은 일본 선박 통항 허용 등을 통한 미일 이간책과 예멘 후티 반군을 이용한 대리전 가능성, 사우디 석유 터미널 드론 공격 등 강력한 맞대응에 나선 국면을 짚었습니다. 특히 2023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다시 단절 위기에 처한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그리고 핵시설 주변 공격에 따른 방사능 유출 우려 등 안보와 환경 리스크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보도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중동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부셰르 원전 타격이 가져올 재앙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일본 선박 허용이라는 이란의 외교적 전략을 짚어낸 대목은 시청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헤드라인과 자막 프레임이 전면전, 최후 통첩, 눈에는 눈 등 자극적인 군사 용어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대담의 내용은 출구 전략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외교전을 다루고 있음에도 시각적 장치들은 자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내용과 형식 사이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향후에는 국제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정책적 제언으로 연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비평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안전관리의 부재가 낳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취재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최근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1년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에서 안전관리 미흡 등 위험 요인이 지적되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당시 수리나 교체 권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법적 점검 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합격 처리가 되었으나 점검 대상이 아닌 곳에서 위험이 방치된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안전점검 기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안전점검 기록을 추적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탐사 보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하여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고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합격 판정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지적된 위험 요소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업 측의 구체적인 해명 과정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 내부 취재나 현장 확인이 보강되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 기준의 사각지대를 언급한 만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다른 산업의 실태를 함께 짚어주었다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점검 시스템 자체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속 보도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의 K-팝 열풍 속에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컴백은 대중문화 행사 이상의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번 BTS 공연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컸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BTS가 3년 5개월 만에 7명 완전체로 광화문 광장 월대 앞에서 펼친 컴백 공연 현장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신보 아리랑에 수록된 우리 민요 선율의 바디 투 바디부터 타이틀곡 스임 등 신곡 무대와 버터, 다이너마이트 같은 글로벌 히트곡으로 채워진 1시간의 공연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발목 부상을 입은 리더 RM이 무대를 끝까지 함께하며 전한 킵 스위밍이라는 포부와 현장에 운집한 10만여 명 아미의 열기를 담았습니다. 이 보도는 왕의 귀환과 가장 한국적인 공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K-팝의 성취를 국가적 자부심으로 연결하는 서사를 충실히 구축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부상 투혼과 팬들의 반응을 비중 있게 다뤄 시청자들에게 현장의 감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의 대규모 점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쟁점이나 시민 불편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은 부족했습니다. 화려한 스펙터클의 중계뿐 아니라 대중문화 현상이 공공성 및 지역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비평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던 중고거래가 이제는 거대 범죄 조직의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해외 본거지를 두고 국내 최대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활동해온 기업형 사기 조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400여 명으로부터 67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 조직의 검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 사기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10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경찰은 사기 조직이 해외 거점을 두고 진흥화,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문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고거래 사기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찰의 발빠른 대응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경각심과 안심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특히 67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해외 거점 범죄의 실태를 짚어줌으로써 개인 차원의 주의뿐 아니라 국가적 단속의 필요성을 잘 설득했습니다. 다만 보도의 초점이 범죄 사실과 단속 계획이라는 행정적 발표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유권자이자 소비자인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발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법적 제도 개선 방향까지 함께 짚어보는 입체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민생 보도는 시청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호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호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 상권의 변화와 도시 재생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과거 공업지대였던 성수동이 예술과 문화가 결합되며 글로벌 상권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서울 물레동, 대전 소재동, 전북 전주 등으로 이어지며 낡은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쇠퇴했던 공간이 창작과 경험의 장소로 재탄생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로컬의 미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 서울 성수동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강남역 명동, 홍대와 가로수길보다 젊은 상권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10년 새 약 3.5배 성장했습니다. 성수동은 이제 관광 안내서가 비치될 만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성수동은 0%대 공실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들이 입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상권이 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성수동은 수제화 거리가 유명했습니다. 1979년 성수대교가 생겼습니다. 강남과는 가까웠고요. 때문에 물류 이동은 좋고 공장지대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슬럼화가 됐습니다. 이때 홍대와 강남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저렴한 작업실을 찾던 작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여들자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에 공공의 정책이 더해지며 이곳은 국가대표 상권으로 부활했습니다. 성수동은 이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을 체험시키는 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임성훈 씨. 그는 성수만의 감성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옛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가게들이 생기면서 레트로한 감성과 현대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뤄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 영등포구 물레동입니다.
서울의 지도를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방향에 위치한 두 동네지만 우리는 이 두 곳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이쪽에 이렇게 철공소들이 밀집해 있는 이유는 1960, 70년대 서울 도심 재개발 때문에 청계천에 있던 철공소들이 대거 이주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철공소 망치 소리가 들리는 곳 바로 옆에 또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물레동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직전 성수동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성수동도 업종은 좀 달랐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사실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간 철을 깎던 현장에 거친 감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레동 감성입니다. 쇠퇴하고 낡은 감성이 또 묘한 창작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단단한 철의 몸에 예술가들의 심장을 담아 탄생된 양철 로봇이 거리에 있었는데요. 산업과 예술 작품의 만남인 물레동 창작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점들이 정말 올망졸망 모여 있습니다. 동네 커피숍 하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납작하게 잘린 건물 본 적 있나요? 원래 가정집이었던 이곳은 도로가 나면서 잘렸다는데요. 잘린 건물 그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골목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철공소 골목으로 들어가면 햄버거 집도 있습니다. 안 어울린 듯 하면서도 어울리는 조화. 물레동은 저녁이 되면 감성이 더 충만해집니다. 임대료가 치솟은 홍대, 성수를 떠난 힙스터들은 이제 물레동으로 향합니다. 물레동의 낡은 셔터 뒤로 서울의 또 다른 미래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으로 향합니다. 백년철도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담고 있는 대전 소재동 대전역 뒤편인데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잃어버린 100년의 시간들이 다시 연결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철도 노동자들이 머물던 그 공간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런 공간이 될지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대전 중심축이 서구로 이동하면서 도심 속 섬이 되어버린 곳. 이곳은 운치 있는 카페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골목을 탐험하다가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지붕 밑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기도 합니다. 전북 군산과 전주 등도 쇠퇴한 공간이 문화적 재생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서울 성수동이 지난 한 20-30년간의 변화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군산은 1930년부터 시작됩니다. 100년 동안 누적된 스토리와 세월, 그 어떤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창한 역사가 아니어도 잘 보존된 역사는 무한한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전주에 있는 이 건물은 80년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황금기 시절, 전국에서 몰려든 여성 근로자들이 이용하던 전형적인 사내 기숙사 건물입니다. 공장이 폐쇄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났던 이 지역들이 이제는 새로운 재생 공간으로 기회를 얻으면서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을 유입시키는 앵커 시설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음은 도태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였습니다. 다시 불이 켜지는 대한민국 곳곳의 오래된 골목들, 그곳에서 새로운 로컬 시대를 기대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학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낡음은 도태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동안 낡은 것들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 혹은 뒤처진 모습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오래된 시간과 축적된 흔적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기에 더 단단한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호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쟁의 파장이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요동치고 있고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시선 또한 다양한데요. 현재 위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어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지 오늘 TV의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500원을 돌파하면서 1,500원 뉴노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국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봐야 될 텐데 언론이 어떻게 좀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쟁이 이어지면서 중동에서 원유의 70%를 들여오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지난해 말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추세에 고유가까지 겹치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한국일보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 생산 비용이 0.71%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일수록 위험도도 비례했는데요. 이는 물가에 전가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원은 지속된 유가 부담에 코스피가 당분간 5,000에서 6,000포인트 내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코스피가 대외 리스크에도 회복 궤도를 유지하며 저점을 높여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한 코스피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는 전쟁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 낮아지고 1년간 이어지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NH금융연구소의 분석을 보도했는데요.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과 전망을 고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는 실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가 안정, 또 공급망 대책 등의 전방위적인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벚꽃 추경이나 정부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언론 보도나 평가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석유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완충할 대비가 필요한데요. 네. 먼저 정부는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이달 13일부터 시행하면서 기름값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기름값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나 농업용 난방유의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농가 경영비 부담이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확보한 원유가 수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유 수급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업 생산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개에서 40개의 핵심 품목을 추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도 발표했는데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뉴시스는 추경의 규모가 역대 3번째로 크다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도 전했는데요.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중동 사태의 변동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대규모 추경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전쟁 초기에 군사시설 공습에서 이제는 에너지전, 에너지 인프라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격화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견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전쟁의 불길이 중동의 에너지 시설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외의 여러 소식통을 통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경제 성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훼손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약 0.8%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도 함께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구조에 관해 짚어봤는데요. 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 결제 통화인 달러의 강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과 물류 비용 증가가 광범위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가 예상되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통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 외채 부담 등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불안이 동시에 심화해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같이 세계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에는 언제나 약자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전쟁의 조기 종결을 더욱 바라게 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주신 대로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에너지나 공급망 위기가 심화해지면 이른바 3고 쇼크라고 하죠. 고유가, 또 고환율, 고물가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의 냉철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유가는 고물가로 이어지고 고환율로도 연결됩니다. 이른바 3고는 소비 침체를 가져와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서민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데요. 특히 음식, 도소매, 숙박 등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 언론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받을 타격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함께 구조적, 장기적 대비 체계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세계일보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의 영향을 고려해 산업 체질 개선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 수립, 에너지 수급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대책으로 중동산 원유 중심의 국내 정유사 시설의 전환을 유도하고 외부 충격에 약한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또한 정부가 단기 대응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외환 시장 안정 등 구조적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처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전쟁이 미칠 파장에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5.1 쇼크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경제 여파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전쟁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위기마저 부각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내 증시나 환율의 등락 또한 전보다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주목할 만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매일의 수치에 얽매이는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보다는 정부를 비롯해 우리 경제 전반에 성숙한 대응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보도의 중심을 차지했으면 합니다.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상황이나 대처에 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폭넓은 보도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